짐이 명하노니 살아야 하오. 이는 왕명이오. 1786년 가을 창덕궁 대조전에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여인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그녀의 손을 잡은 왕의 얼굴은 창백했죠. 어인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고 상궁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왕은 왕명으로 그녀에게 살라고 명했지만 여인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어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궁녀들의 흐느낌이 침전을 채웠습니다. 왕은 무너진 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와 한 여인의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만났고 왜 이렇게 이별해야 했을까요? 1766년 윤호월 21일 창경궁 뒤뜰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뒤주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15살 왕세손 이사는 할아버지 영조 앞에 꿇어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죠. 주변의 신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바마마. 이산의 떨리는 목소리가 뜰에 울려 퍼졌지만 영조는 냉정한 표정으로 뒤주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뒤주 안의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8일째였어요. 8일 동안 이사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갇혀있는 뒤주 앞을 떠나지 못했죠.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채 그저 무릎을 꿇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뒤주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뒤주를 열었고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세자 저밖에 없어 승하하셨나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산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대로 이산은 바닥에 쓰러졌죠. 새손저하, 새손저하. 상궁들이 황급히 달려와 이산을 부축했어요. 이산의 몸은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숨만 가까스로 쉬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어요. 상궁들은 이산을 들것에 싣고 동궁으로 향했습니다. 동궁에 도착한 이산은 침상에 누워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이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산의 손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 공중을 헤맸습니다. 뒤주 안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린 무수리 하나가 물동이를 들고 촛불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어요. 그녀는 이산의 상태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건을 물에 적셨죠. 저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소녀는 이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이산의 이마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이산의 뜨거운 이마에 닿자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산은 떨리는 눈으로 소녀를 바라봤어요.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산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수건으로 이산의 이마와 손을 닦아주었어요. 이산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떨림도 조금씩 멈췄어요.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이산이 가까스로 물었어요. 소녀는 성덕임이라 하옵니다. 침선비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사옵니다.
성씨. 이사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성덕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저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물을 떠왔사옵니다. 고맙소. 이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성덕임은 물그릇을 이산에게 건넸습니다. 이산은 물을 마시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날 밤 이산은 다시 잠들었지만 또다시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비명소리와 뒤주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어요. 이산이 다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성덕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건을 물에 적셔 이산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덕임은 밤새 이산 곁을 지켰어요. 이산이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건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이산은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성덕임은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일어섰어요.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이산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올 수 있겠소? 성덕임은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저아. 그녀가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산의 가슴 속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성덕임은 매일 밤 이산의 처소에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산이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그녀는 곁에 있어 주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동궁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산에게는 이제 작은 위안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조용한 소녀, 성덕임이었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이산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1770년 봄, 창덕궁 후원에는 매화꽃이 만발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9이 된 왕세손 이사는 여전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성덕임이 곁에 있었죠. 성덕임은 21살이 되어 침선비에서 승진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이사는 책을 핑계로 동궁을 빠져나왔어요. 부용정 뒤편 매화나무 아래가 두 사람의 약속 장소였습니다. 성덕임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매화꽃처럼 고요했습니다. 기다리셨소? 이산이 다가서며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저아. 소녀도 방금 도착하였사옵니다. 성덕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오래 기다렸다는 증거였죠. 이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었어요. 성덕임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이사는 놓지 않았습니다. 추우셨겠소? 용서하오. 저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성덕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궁 안 곳곳에는 영조의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세손과 미천한 궁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두 사람 모두 위험했죠. 알고 있소. 하지만 이산의 말이 끊겼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산은 성덕임을 자신의 품에 감싸 안았어요. 내관 박상검이 등불을 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수상한 기색으로 후원을 살폈어요. 이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덕임의 몸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박상검은 한참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매화나무 근처까지 다가왔어요. 이산은 성덕임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성덕임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매화향이 났어요.
다행히 박상검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불빛이 멀어지고 후원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하, 성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녀는 두렵사옵니다. 저하께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그대는 짐에게 누가 아니오. 이산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마주 보았습니다. 그대가 없었다면 짐은 진작 미쳐버렸을 것이오. 그대는 짐의 유일한 빛이오. 하오나 저하, 소녀는 미천한 궁녀일 뿐이옵니다. 저하는 훗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이시옵고. 성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소녀 때문에 저하께서 위험에 처하시면 소녀는 살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그럼 짐은 어찌 살란 말이오? 이산의 목소리에도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밤마다 아바마마의 비명이 들리오. 뒤주 안에 그 소리가 매일 밤 짐을 찾아오. 하지만 그대가 있을 때만은 그 소리가 멈추오. 이산의 손이 떨렸어요. 성덕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매화꽃 향이 주변을 감싸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성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짧지만 깊은 입맞춤이었어요. 성덕임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이산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어지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성덕임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하,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 하옵니다. 그대도 조심히 돌아가오. 예, 저하. 성덕임이 몸을 돌려 떠나려는 순간 이산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밤에도 올 수 있겠소? 성덕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렸고 꽃잎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손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들었어요. 하지만 어둠 속 어딘가에서 박상검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몸을 돌렸어요. 대전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상검은 영조를 아련했어요. 상감마마께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위 무사 홍국령이 나타났습니다. 홍국령은 이산의 신임을 받는 무사였어요. 그는 전날 밤 이산의 뒤를 밟았던 박상검을 알아차렸습니다. 박내관,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죠. 홍국령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박상검은 홍국령을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내관께서 무슨 일로 상감마마를 뵙고자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그것이 대감과 무슨 상관이옵니까? 박상검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홍국령은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새손 저하는 아직 어리십니다. 젊은 혈기에 실수를 하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상감마마의 귀에 들어가면 새손 저하께서 어찌 되시겠소? 박상검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니겠소? 홍국령이 은자를 박상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감의 뜻을 알겠사옵니다. 박상검은 은자를 받아들고 물러났어요. 홍국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국령은 이산을 찾아왔어요. 저하, 소신이 처리한 일이 있사옵니다. 이산은 홍국령의 보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경, 그대의 충성에 감사하오. 저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홍국령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산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산은 다시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성덕임은 약속대로 매화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오늘은 위험하지 않소. 홍국영이 모든 것을 해결했소. 하오나 저하. 성덕임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이사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성덕임의 가슴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화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지만 그 향기 속에는 위태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은 공중에서 춤추다가 땅에 떨어졌어요. 아름답지만 덧없는 그 모습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1776년 3월 5일 경희궁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조가 83세를 일기로 승하했어요. 50년이 넘는 긴 재위를 마친 노왕이 눈을 감은 것입니다. 궁궐은 3일 동안 상복으로 물들었어요. 3월 10일 25세 왕세손 이산이 제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서 거행된 즉위식은 엄숙했어요. 백관들이 새 임금에게 절을 올렸고 이산은 정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무거운 책임감만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대전으로 돌아온 정조는 가장 먼저 성덕임을 찾았어요. 성덕임은 침선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들어서자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주상전하, 천세만세 하옵소서. 성덕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성덕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일어나시오, 덕임. 아니되옵니다, 전하. 소녀는 미천한 궁녀일 뿐이옵니다. 정조는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성덕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전하는 이 나라의 왕이 되셨사옵니다. 소녀 같은 자는 그대는 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소. 정조의 말에 성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녀는 두렵사옵니다. 왕과 궁녀는 함께할 수 없는 사이이옵니다. 그래서 짐이 그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 하오. 성덕임은 놀라 정조를 올려다보았어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소녀는 무술이 출신이옵니다. 어찌 감히.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짐이 원하는 것은 그대뿐이오. 정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이미 파란이 일고 있었어요. 정조가 미천한 출신의 궁녀를 후궁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노론의 영수 김치인이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어요. 상감께서 즉위하신 지 불과 며칠 만에 무술이 출신을 후궁으로 삼으신다니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치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왕실의 채통이 무너지는 일이옵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홍국영은 가만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치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정조를 아련했어요. 전하, 후궁 간택은 신중히 하셔야 하옵니다. 성씨는 신분이 미천하여 후궁의 자격이 없사옵니다. 정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들은 짐의 사사로운 일에까지 간섭하려 하시오. 전하의 일은 곧 나라의 일이옵니다. 왕실의 법도를 지켜야 하옵니다. 김치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조와 김치인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정각을 채웠어요. 짐이 왕이오. 짐의 결정에 이의를 다는 것이오. 신은 전하를 위해 아뢰는 것이옵니다. 물러가시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김치인은 할 수 없이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조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즉위한 지 며칠 만에 벌써 대신들과 부딪혔어요. 왕권은 생각보다 약했고
노론의 힘은 강했습니다. 그날 밤 홍국영이 정조를 찾아왔어요. 전하, 신에게 맡기시옵소서. 무슨 뜻이오? 김치인 일파는 전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제거해야 하옵니다. 정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처럼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을 펼치려면 장애물을 치워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처리하시오. 불필요한 피는 흘리지 마시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홍국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그 후 2달 동안 홍국영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김치인의 비리를 캐냈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마침내 5월 김치인이 뇌물을 받은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정조는 김치인을 파직하고 유배 보냈어요. 김치인의 측근들도 차례로 숙청되었습니다. 노론의 힘은 크게 약해졌어요. 홍국영은 정조의 최측근으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6개월이 흐른 9월, 정조는 마침내 성덕임을 후궁으로 책봉했어요. 성씨는 정식으로 수건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궁궐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데비전에서 왕비 김씨는 이 소식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왕비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조는 데비전을 거의 찾지 않았어요. 왕비 김씨는 정조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궁까지 생겼어요. 마마, 어찌하시겠나이까?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의 뜻이시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왕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성씨는 수건으로 책봉되어 작은 처소를 받았습니다. 처소는 데비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성씨는 처소를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궁녀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궁중의 시선은 차갑했습니다. 다른 상궁들은 성씨를 업신여겼고 궁녀들은 수군거렸어요. 무술이 출신이 어찌 후궁이 된단 말인가. 상감마마께서 무슨 꿈에 홀리신 것이 아닐는지. 성씨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조가 성씨의 처소를 찾았어요. 정조는 성씨의 처소에서만큼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였어요. 오늘은 어떠셨소? 성씨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피곤하오. 대신들과 싸우느라 기운이 다 빠졌소. 정조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하, 이 모든 것이 소첩 때문이옵니다. 소첩만 없었다면 그런 말하지 마시오. 그대가 있기에 짐이 버틸 수 있소. 정조는 성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여전히 악몽을 꾸오. 아바마마의 비명이 들리고 뒤주가 보이오. 하지만 그대 곁에 있으면 그 소리가 멈추오. 성씨는 정조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10년 전 그날 밤처럼요. 전하, 소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정조는 성씨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궁궐 어딘가에서는 어둠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잔당들은 기회를 노렸고 홍국영은 더 큰 권력을 원했어요. 왕비 김씨는 쓸쓸히 혼자 잠들었습니다. 성씨의 처소에 촛불이 꺼지고 창덕궁은 고요한 밤에 잠겼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조와 성씨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궁궐의 담장 너머 어딘가에서 올빼미가 울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밤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1780년 여름 무더위가 창덕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4년이 흘렀어요.
성 씨는 여전히 수건의 자리에 있었지만 정조의 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애를 시기하는 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홍국영은 이제 정조의 최측근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야망이 있었어요. 자신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들여 외척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홍국영이 정조를 아련했어요. 전하, 신의 누이 동생을 후궁으로 들이심이 어떠하시옵니까? 정조는 차를 마시다 손을 멈췄습니다. 국영, 그대의 누이라 하였소? 그러하옵니다. 누이는 현숙하고 왕실을 잘 보필할 것이옵니다. 홍국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홍국영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어요. 후궁을 들여 외척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이었죠. 국영, 그대의 충성은 잘 알고 있소. 하나 후궁 간택은 신중히 해야 하오. 전하, 신은 오직 전하를 위해. 잘 알겠소. 물러가 보시오. 정조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홍국영은 할 수 없이 물러났지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며칠 후 홍국영은 다시 같은 청을 올렸습니다. 정조는 이번에도 완곡히 거절했어요. 홍국영은 자신의 청이 거절당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씨 때문이었어요. 홍국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보필한 정조가 미천한 궁녀 하나 때문에 자신의 청을 거절한 것이에요. 홍국영은 결심했습니다. 성씨를 제거해야 한다고요. 홍국영은 몰래 궁녀 최 씨를 불렀습니다. 최 씨는 성씨의 처소에서 일하는 궁녀였어요. 최 씨,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면 크게 상을 내릴 것이요. 홍국영이 은자 몇 냥을 최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감, 소녀가 무엇을 하오리까? 최 씨의 눈이 은자를 보며 빛났어요. 간단하오. 성수건이 궁 밖에 무당과 내통하며 저주 인형을 만들었다고 증언만 하면 돼요. 최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수건 마마께서는 그런 일을.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오. 증언만 하면 돼요. 홍국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최 씨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은자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은자가 필요했어요. 알겠사옵니다, 대감. 며칠 후 궁중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건이 궁 밖의 무당과 손을 잡고 저주 의식을 행했다는 소문이었어요. 궁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수건 마마께서 인형에 침을 꽂았다던데요. 누구를 저주하려 하셨대요? 왕비 마마를 저주하여 자리를 빼앗으려 하셨다던데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성씨의 처소는 순식간에 불온한 시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씨는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듣고 창백해졌어요. 상궁,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옵니까? 마마, 누군가 마마를 모함하고 있사옵니다. 상궁 김씨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성씨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누가 이런 거짓말을. 마침내 소문이 정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조는 즉시 조사를 명했어요. 데뷔 전에 성씨가 불려왔습니다. 정조와 왕비 김씨 그리고 대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홍국영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수건, 그대가 저주 의식을 행했다는 증언이 있소. 정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전하, 소첩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는 모함이옵니다. 성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증인을 들으시오. 정조의 명에 따라 궁녀 최 씨가 끌려왔어요.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소녀는 수건 마마께서 밤중에 인형을 가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시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것은 거짓이옵니다. 성 씨가 외쳤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최 씨를 바라보았어요. 최 씨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조는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온 왕이었어요. 거짓을 말하는 자의 눈빛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다시 물어보겠소. 정말로 그것을 보았소? 정조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어요. 최 씨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누가 시켰소? 정조의 질문에 최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을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오. 다시 한번 묻겠소. 누가 시켰소? 최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홍 대감께 없어. 순간 대전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홍국령에게 쏠렸습니다. 홍국령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어요. 전하, 이는 모함이옵니다. 소신은 그런 일을. 닥치시오. 정조의 외침에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조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구경, 그대가 이런 짓을?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전하, 소신은 오직 전하를 위해, 짐을 위해, 짐의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짐을 위한 일이오? 정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국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0년이요. 10년을 함께했소. 그대를 믿었소. 그런데 이것이 그대가 짐에게 하는 일이오? 홍국령은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신은 다만 물러가시오. 다시는 짐의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전하, 홍국령을 파직하고 강화도로 유배 보내라. 정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홍국령은 끌려나갔고 최 씨도 곤장을 맞고 궁에서 쫓겨났어요. 대전이 비워지고 정조와 성 씨만 남았습니다. 성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조는 성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하오. 그대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전하,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소. 짐이 왕이면서도 그대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정조는 성 씨를 끌어안았어요. 성 씨는 정조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성 씨는 처소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상궁 김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마마,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상궁,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것이옵니까? 성 씨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나 하나 때문에 전하께서 신하와 싸우시고 10년 지기를 내치셨소. 내가 없었다면. 마마, 그런 생각 마시옵소서. 전하께서는 마마를 사랑하시옵니다. 성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중의 삶이 왕의 여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어요. 한편 데비전에서 왕비 김 씨는 오늘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 씨가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것을 보며 왕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가 조금 누그러지고 대신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상궁, 내일 성수건에게 선물을 보내거라. 마마, 그것이 왕실의 여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겠구나.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었어. 왕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덕궁 곳곳에는 촛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정조는 혼자 대전에 앉아 홍국령을 생각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깊었어요.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성 씨를 노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은 왕으로서 그녀를 지켜야 했어요.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이 처량하게 불었어요. 왕의 자리는 고독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씨는 정조에게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1782년 9월 7일 새벽 성씨의 처소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씨가 상기를 느낀 것이에요. 상궁 김씨가 황급히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마마께서 상기를 느끼셨나이다. 어서 산실청을 설치하라. 순식간에 처소는 부산해졌어요. 궁녀들이 뜨거운 물을 길어 날랐고 깨끗한 천과 가위를 준비했습니다. 어의 김광현이 급히 달려왔고 경험 많은 산파 이씨도 함께였어요. 정조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씨의 처소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산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정조는 처소 밖 마루에 서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성씨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전하, 안으로 드시옵소서. 오래 걸릴 것이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짐은 여기서 기다리겠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성씨의 신음은 점점 커졌고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마, 힘을 내시옵소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옵소서. 정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성씨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정조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어요. 부디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덕임과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정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잠시 후 산실문이 열리고 산파 이씨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전하, 축하옵니다.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왕자라 하였소?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건강한 왕자이옵니다. 정조는 산실로 들어갔어요. 성씨는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붉은 얼굴의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정조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씨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정조에게 건넸어요. 전하, 아드님이옵니다. 정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품 안에 있었어요.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소, 덕임. 정말 고맙소. 전하. 성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행복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녀라 하겠소. 그럴 문에 효도 효자여. 좋은 이름이옵니다, 전하.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전체로 퍼졌습니다. 왕자가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대전에서는 축하 잔치가 열렸고 백관들이 모여 경화를 올렸습니다. 정조는 성씨를 소용으로 승격시켰어요. 이제 성씨는 수건이 아니라 소용이었습니다. 처소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데비전에서 왕비 김씨는 무녀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왕비의 안색을 살폈어요.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왕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왕실에 왕자가 태어났으니 기쁜 일이지. 왕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성소용이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질투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왕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기도 했어요. 왕비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성소용에게 선물을 보내거라. 산후조리에 좋은 약재와 비단을 준비하거라. 마마. 상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왕자는 왕실의 보배이니라. 건강하게 자라야 하지 않겠느냐. 왕비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왕비의 선물이 성씨의 처소에 도착했어요. 성씨는 선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이런 은혜를. 상궁 김씨도 감격했어요. 마마, 왕비 마마께서 마마를 인정하신 것이옵니다. 성씨는 무녀를 안고 왕비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 마마 소첩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정조가 성씨의 처소를 찾았어요. 정조는 매일 저녁 성씨와 무녀를 보러 왔습니다. 무녀는 정조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정조가 무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겠지요. 인자한 왕이 되어야 하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끼는 왕이 되어야 하오. 정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짐처럼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소. 성씨는 정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오래오래 건강하실 것이옵니다. 그랬으면 좋겠소. 정조는 무녀의 작은 손을 잡아보았어요. 아기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후 석 달 동안 무녀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총명한 눈빛을 가진 아기였어요. 정조가 안으면 웃었고 성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정조는 성씨와 무녀를 데리고 후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창덕궁 후원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성씨는 무녀를 안고 천천히 걸었어요. 정조는 그 옆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전하,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영원했으면 좋겠사옵니다. 성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럴 것이요. 우리 세 사람은 행복할 것이요. 정조도 웃었습니다. 무녀는 정조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어요. 빨갛고 노란 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뒤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론의 영의정 김익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익은 한양성 밖의 은밀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의정 대감, 이대로 두실 것이옵니까? 한 대신이 물었습니다. 성소용이 왕자를 낳으면서 상감의 총애가 더 깊어졌소. 이대로 가면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오.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김익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왕자를 제거해야 하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대감,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소? 어린아이가 병으로 죽는 것은 흔한 일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요. 김익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약방을 관리하는 박종서를 매수하시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되겠소.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한 대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이 저택의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빛은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씨의 처소에서는 무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조는 무녀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어요. 성씨는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요.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를요. 문효는 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정조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짐이 너를 지키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운명은 이미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83년 가을, 문효는 이제 돌을 넘긴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조와 성씨의 기쁨은 날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문효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씨가 문효를 안았을 때 아기의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마마, 세자 저하께서 열이 나시옵니다. 상궁 김씨가 황급히 소리쳤어요. 성씨는 창백한 얼굴로 문효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어서 어이를 불러라. 순식간에 어의 김광현과 여러 의원들이 달려왔어요. 맥을 짚어보던 어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열병이 옵니다. 처방을 내리겠사옵니다. 약이 다려져 문효에게 먹였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이 되자 문효는 기침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어요. 어찌된 일이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열병에 걸리셨사옵니다. 정조는 문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작은 몸은 열기로 뜨거웠어요. 전국의 명의를 불러들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자를 살려야 한다. 정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문효의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성씨는 밤낮으로 문효 곁을 지켰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다오. 어미가 이렇게 비는데. 성씨는 문효를 안고 울먹였어요. 정조도 매일 밤 문효의 처소를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문효의 열은 내리지 않았어요. 어이들은 매일 다른 처방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조는 어이들이 쓴 처방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약재요? 정조가 처방전 하나를 들고 어이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부자라는 약재이옵니다. 부자? 이것이 어찌 처방에 들어갔소? 어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전하, 소신이 처방한 것이 아니옵니다. 약방에서 조제할 때 들어간 것 같다옵니다. 부자는 독성이 있는 약재가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소량이라면 약이 되나 과하면 독이옵니다. 정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약방 관리를 불러들이라. 약방 관리 박종서가 끌려왔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전하, 소신은 부자를 누가 넣으라고 했느냐? 정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방전에 적혀 있었사옵니다. 거짓말. 어이가 쓴 처방전에는 없었소. 정조가 소리쳤어요. 박종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어서 말하라. 전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의정, 기믹 대감께 없어. 순간 정조의 눈빛이 변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기믹이라. 노론이 또. 정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기믹을 잡아들이라. 하지만 그 순간 박종서가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했어요. 그는 혀를 깨물어 자살한 것입니다. 박종서. 어이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종서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정조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유일한 증인이 죽었습니다. 김익을 처벌할 증거가 사라진 것이에요. 전하,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증인이 없으니 김익을 잡아들여도 죄를 물을 수 없사옵니다. 정조는 이를 악물었어요. 왕권의 한계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노론의 힘은 여전히 강했고 자신은 여전히 약했어요. 다행히 독성 약재를 발견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시작하자 문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기침도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 문효는 겨우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았어요. 몸이 약해져서 자주 아팠고 성장도 더뎠습니다. 성씨는 문효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전하, 이 모든 것이 소첩 때문이옵니다. 소첩이 미천한 신분이라 세자가 이런 고초를. 그런 말하지 마시오. 정조가 성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대 잘못이 아니오. 짐이 무력해서 그런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문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혼자 대전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성씨와 가까이 있는 한 적들은 계속 그들을 노릴 것입니다. 문효도 위험했어요. 고심 끝에 정조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성씨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것이에요. 적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려 성씨와 문효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조는 성씨의 처소 방문을 크게 줄였어요. 다른 후궁들의 처소도 공평하게 방문했습니다. 대신들 앞에서는 성씨에 대한 특별한 총애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성씨는 정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웠어요. 상궁, 전하께서 소첩을 멀리 하시는 것 같소? 성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마, 전하께서는 마마를 보호하시려는 것이옵니다. 상궁 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세자 저하를 노리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마마와 거리를 두시는 척 하시는 것이옵니다. 성씨는 정조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달랐어요. 밤마다 성씨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조가 보고 싶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문효를 안고 잠들면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정조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성씨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성씨를 생각했어요. 덕이마.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씨의 처소는 저 멀리 보였지만 갈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조와 성씨는 같은 궁궐에 살면서도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가끔 먼 발치에서 스쳐 지나갈 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데뷔전에서 왕비 김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성씨를 찾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궁녀들은 정조가 성씨에게 실증을 느낀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왕비는 알고 있었어요. 정조의 눈빛이 여전히 성씨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상궁, 성소용께 약재를 보내거라. 세자를 위해 좋은 약재를. 마마 그러시면 왕자는 왕실의 보배이니라. 건강해야 하지 않겠느냐. 왕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질투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1785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조와 성씨는 거리를 두었어요. 문효는 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습니다. 자주 아팠고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했어요. 성씨는 문효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조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조는 정무에 매달렸습니다. 노론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정조는 혼자 후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성씨와 함께 매화나무 아래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어요. 덕이마. 정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멀리 성씨의 처소에서 촛불이 보였습니다. 정조는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궁궐을 덮어갔지만 정조의 가슴속 슬픔까지는 덮어주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눈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왕과 후궁의 운명이었습니다. 1786년 4월 5일 아침 문효의 처소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5살 문효세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에요. 성씨는 황급히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세자 저하, 세자 저하. 문효의 작은 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성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이를 불러라. 어서. 상궁 김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곧 어이들이 달려왔어요. 어의 김광현이 문효의 맥을 짚어보았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된 것이오? 어서 말하시오. 성씨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소신이 술을 쓰겠사옵니다. 어이는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문효의 경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조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문효야, 문효야. 정조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문효의 작은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 성씨는 정조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정조의 손도 떨렸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모두 불러들이라. 당장. 정조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왕실 약고의 모든 귀한 약재를 가져오라. 무엇이든 쓰라. 내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전국의 명의들에게 긴급 호출령이 내려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명의들이 하나둘 도착했지만 아무도 확실한 처방을 내리지 못했어요. 문효는 가끔 경련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께서는. 한 명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직 어리시어 기력이 약하시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입 닥치시오. 세자는 살 것이오. 정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문효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간간이 경련이 일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성씨는 밤새 문효를 안고 있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여기 있단다. 눈을 떠다오. 성씨는 문효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이었어요. 정조도 문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자리도 나라의 일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오직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문효야, 아바마마다. 아바마마 말 들리느냐? 하지만 문효는 대답이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4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문효의 작은 몸이 마지막으로 크게 떨렸습니다. 세자 저하. 어이가 급히 맥을 짚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세자 저밖에 없어. 어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조가 문효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니요, 아니 될 말이오. 정조는 문효를 흔들었어요. 문효야, 눈을 떠라. 아바마마가 명한다. 눈을 떠라. 하지만 문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이 축 늘어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정조는 아들을 꽉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왕의 체면도 존엄도 모두 무너졌어요. 한 아버지의 절규만이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성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마마, 마마. 상궁 김씨가 성씨를 부축했습니다. 궁녀들이 급히 달려와 성씨를 침전으로 옮겼어요. 대전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살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에 퍼졌습니다. 백관들이 조복을 입고 모여들었어요. 궁궐 전체가 상복으로 물들었습니다. 왕비 김씨는 소식을 듣고 급히 문효의 처소로 향했어요. 정조는 여전히 문효를 안고 있었습니다.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하, 왕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마, 문효가 짐을 떠났소. 정조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어요. 전하, 세자를 내려놓으셔야 하옵니다. 아니요. 아직 차갑지 않소. 아직 따뜻하오. 정조는 문효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점점 식어가는 온기였어요. 왕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효는 자신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왕실의 유일한 왕자였어요.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전하, 세자를 위해 장례를 준비해야 하옵니다. 왕비의 말에 정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효를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조는 직접 문효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작은 손을 가지런히 모아주었어요. 눈을 감겨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이가 다가와 문효의 눈을 감겨주었어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하늘을 향해 통곡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이럴 수가 있소이까? 어찌 이리 어린 것을 데려가시나이까? 그의 울음소리는 처소를 넘어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침전에서는 정신을 차린 성씨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다오. 상궁들이 성씨를 붙잡았지만 성씨는 몸부림쳤어요. 놔주시오. 세자를 보아야 하오. 내 아들을. 성씨는 다시 문효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운 문효를 보자 성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가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성씨는 문효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워진 몸이었어요. 아가야, 눈을 떠다오. 엄마 목소리 안 들리니? 응? 성씨는 문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효는 대답이 없었어요. 싫어. 가지마. 성씨는 문효를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조도 2 사람을 안았어요. 3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효의 장례는 세자의 예로 치러졌습니다. 빈소가 차려지고 백관들이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정조와 성씨는 빈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어요.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성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마, 드셔야 하옵니다. 이러시다가는 마마께서도. 상궁 김씨가 울며 권했지만 성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소. 목으로 넘어가지 않소. 장례 기간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왕비 김씨도 빈소를 지켰습니다. 문효의 작은 관을 보며 왕비는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무녀를 친손자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세자 저하 편히 가시옵소서. 왕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무녀는 궁궐 밖 언덕에 묻혔습니다. 작은 무덤이었어요. 5살 아이에게는 너무 외로운 곳 같았습니다. 정조는 그날부터 매일 무녀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녀야, 아바마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무녀야, 보고 싶구나. 많이 보고 싶구나. 대신들이 말렸지만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성씨는 침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창문도 닫아두고 커튼도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살이 빠졌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마마, 제발 드시옵소서. 상궁 김씨가 울며 권했지만 성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잘못했소.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소. 마마, 그것은 마마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아니요. 내 잘못이요. 내가 미천한 신분이라 세자가 위험에 처한 것이요. 내가 없었다면 세자는 살았을 것이요. 성씨는 자책감에 무너졌습니다. 밤낮으로 울었어요. 어이들이 진맥을 했습니다. 전하, 소용 마마의 상심이 너무 깊사옵니다. 몸까지 상하셨사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낫게 하라. 정조가 명했지만 마음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어요.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열도 났습니다. 정조는 성씨를 찾아갔습니다. 2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덕임. 정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씨는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전하, 어찌 그대를 보러 왔소? 정조는 성씨 곁에 앉았습니다. 성씨는 너무나 야위어 있었어요. 정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짐이 미안하오. 무녀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전하,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무녀를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덕임, 그대는 살아야 하오. 제발. 전하, 소첩은 더 이상 살 힘이 없사옵니다. 성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아니오. 그대는 살아야 하오. 짐이 명하오. 하지만 정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씨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조는 성씨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녀가 떠난 후 두 사람의 세상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786년 여름이 되자 성씨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무녀를 잃은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성씨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열이 올랐습니다.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정조는 어이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모두 불러들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용을 살려야 한다. 명의들이 하나둘 궁궐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모두들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소용 마마께서는 마음의 병이 몸의 병보다 깊으시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병을 고치면 되지 않소? 정조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전하, 그것은 소신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명의들은 무력했습니다. 약으로 몸은 치료할 수 있어도 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치료할 수 없었어요. 정조는 성씨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무도 내려놓았어요. 대신들이 아무리 청을 올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짐은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소. 정조는 성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성 씨의 손은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손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덕임 밥을 드시오. 조금만이라도. 정조가 죽을 떠서 성 씨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전하, 소첩은 먹을 수가 없사옵니다. 그대가 이러면 짐은 어찌하란 말이오?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전하, 소첩을 그냥 보내주시옵소서. 성 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니요. 짐이 허락하지 않소. 그대는 살아야 하오. 정조는 백성들을 위해 쓰려던 내탕금까지 풀었습니다. 귀한 인삼, 녹용, 영지버섯, 온갖 귀한 약재를 구해왔어요. 하지만 성 씨는 약도 삼키지 못했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소첩을 위해 이리 애쓰시면 소첩이 더 죄스럽사옵니다.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대는 아무 잘못이 없소. 정조는 성 씨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어요. 왕의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한 남자의 간절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7월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성 씨는 추위를 느꼈어요. 이불을 여러 겹 덮었지만 몸이 떨렸습니다. 춥소. 너무 춥소. 정조는 성 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녹여주고 싶었어요. 짐이 여기 있소. 더는 춥지 않을 것이오. 성 씨는 정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나마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왕비 김 씨가 성 씨를 문병 왔습니다. 정조도 자리에 있었어요. 소용, 문병을 왔소. 왕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성 씨는 힘겹게 눈을 뜨고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편히 누워 계시오. 왕비는 성 씨의 침상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성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비 마마. 성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용, 그간 미안했소. 내가 그대를 질투했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왕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마마 아니옵니다. 소첩이야말로 마마께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우리 모두 왕실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을. 왕비는 성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소용, 부디 기운을 내시오. 세자를 위해서라도. 왕비의 말에 성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저 세상으로 갔사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살아야 하지 않겠소? 세자가 저 하늘에서 어미를 보고 있을 것이오. 성 씨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왕비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여인은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나눴어요. 정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보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어요. 왕비는 성 씨를 위해 가져온 약재와 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이요. 받아주시오. 마마 감사옵니다. 성 씨는 눈물로 감사를 표했어요. 왕비가 돌아가고 정조와 성 씨만 남았습니다. 덕임 보았소? 왕비 마마께서도 그대를 걱정하시오. 이제 기운을 내야 하지 않겠소? 전하. 성 씨는 정조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전하를 만나 행복했사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정조는 불안했어요.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정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정무를 등한시하고 후궁만 돌본다는 것이었어요. 상감께서 조정을 버리고 후궁의 병상만 지키시니 이 무슨 일이옵니까? 왕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신 것이옵니다.
대신들의 수군거림이 정조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짐의 일은 짐이 알아서 할 것이오. 경들은 물러가시오.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나라보다 성씨가 더 중요했어요. 왕이기 전에 한 남자였습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성씨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이제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도 점점 약해졌어요. 어이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닥치시오. 소용은 살 것이오. 정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씨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성씨가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고 정조를 바라보았어요. 전하, 덕임, 정신이 드시오? 정조는 반가워하며 성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소첩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사옵니까?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겠소. 소첩이 떠나고 나면 나라를 잘 돌보아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무슨 소리요? 그대는 떠나지 않을 것이오. 전하, 소첩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사옵니다. 소첩이 가고 나면 전하께서는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그런 말하지 마시오. 정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대 없이 짐이 어찌 살란 말이오? 전하께서는 왕이시옵니다. 왕은 슬퍼할 여유가 없으시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살아가셔야 하옵니다. 성씨는 가늘게 미소 지었어요. 소첩은 전하를 만나 정말 행복했사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전하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첩에게는 선물이었사옵니다. 덕임, 무녀도 전하의 아들로 태어나 행복했을 것이옵니다. 성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소첩이 먼저 가서 무녀를 찾아보겠사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오실 때까지 무녀와 함께 기다리겠사옵니다. 덕임 제발. 정조는 성씨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지 마시오. 짐 곁에 있어 주시오. 전하, 소첩은 괜찮사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사옵니다. 성씨는 정조의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소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상궁 김씨는 문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정조는 성씨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점점 약해지는 그 소리를요. 덕임 사랑하오. 짐이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오? 소첩도 전하를 사랑하옵니다. 성씨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은 계속 흔들렸고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어요. 정조는 성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짐이 여기 있소. 두려워하지 마시오. 정조는 계속 성씨에게 말을 걸었어요. 20년 전 처음 만난 날 후원에서 나눈 첫 키스, 무녀가 태어나던 날, 모든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날을 기억하오. 그대가 짐의 이마를 닦아주던 그날을요. 성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요. 그때부터 짐은 그대를 사랑했소.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요. 정조의 눈물이 성씨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상궁 김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전하, 밤이 깊었사옵니다. 잠시 쉬시옵소서. 아니요. 짐은 여기 있겠소. 정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임이 깨어났을 때 짐이 없으면 놀랄 것이요. 하지만 정조도 알고 있었어요. 성씨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밤은 계속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정조는 성 씨의 손을 잡고 그녀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조는 끝까지 성씨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 주었어요. 그것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저녁 성씨의 처소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 냄새가 방 안을 감돌았어요. 성씨는 침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어의 이명호가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전하, 어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신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정조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다시 진맥을 해보시오. 전하, 소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사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어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상궁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조는 성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덕임 들리오? 짐이 여기 있소. 성씨는 가늘게 눈을 떴어요.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정조를 알아보았습니다. 전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정조는 성씨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오. 1766년 그날 밤, 짐은 아바마마를 잃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소. 성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그대가 들어왔소. 물을 가져와서 짐의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그 차가운 물의 감촉을 짐은 지금도 기억하오. 소첩도 기억하옵니다. 성씨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어요. 그날부터 짐은 그대를 사랑했소.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그대가 필요했소.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누던 날도 기억하오. 그날 달빛이 참 아름다웠소. 예, 아름다웠사옵니다. 무녀가 태어나던 날, 그대가 짐에게 아들을 안겨주던 그날, 짐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소.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잃는구려. 무녀도 그대도. 전하, 성씨가 가늘게 정조를 불렀습니다. 소첩은 행복했사옵니다. 전하를 만나 전하의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소첩의 삶은 충분히 값진 것이었사옵니다. 아니요, 짐이 그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오? 고통과 슬픔뿐이었소. 아니옵니다. 성씨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께서는 소첩에게 사랑을 주셨사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정조는 성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덕임 짐이 명하노니 살아야 하오. 이는 왕명이오. 성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전하, 왕명도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오, 짐은 왕이오. 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소. 정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성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조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가거든 너무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소첩은 무녀 곁으로 가는 것이옵니다. 덕임, 무녀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사옵니다. 이제 가서 무녀를 안아주어야겠사옵니다. 성씨의 눈빛이 점점 흐려졌어요. 전하께서는 오래오래 건강하시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덕임, 아니오, 까지 마시오. 정조는 성씨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성씨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처소 안에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성씨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전하, 고맙사옵니다. 사랑해 주셔서. 성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녀는 정조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성씨의 손이 축 늘어졌어요. 정조가 잡고 있던 그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덕임, 덕임. 정조는 성씨를 흔들었어요. 덕임, 눈을 떠보시오. 짐이 여기 있소. 짐을 보시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정조는 성씨를 꼭 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덕임, 가지 마시오. 짐을 두고 가지 마시오. 정조의 절규가 처소를 가득 채웠어요. 왕의 존엄도 체면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울음뿐이었어요. 상궁 김씨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다른 궁녀들도 모두 흐느꼈어요. 어의 이명우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쳤어요. 정조는 한참을 성씨를 안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아버리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요. 전하, 상궁 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마를 침상에 누이셔야 하옵니다. 정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따뜻하오. 아직 가지 않았소. 전하, 상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조는 천천히 성씨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잠든 아이를 다루듯이요. 성씨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고통도 슬픔도 모두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 같았어요. 정조는 떨리는 손으로 성씨의 눈을 감겨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전하, 소신이. 어이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성씨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정조는 성씨의 손을 가지런히 모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어주었습니다. 그대는 참 아름다웠소. 정조는 중얼거렸어요. 마지막으로 정조는 성씨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어요. 작별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덕임. 정조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어요. 상궁들이 성씨에게 수의를 입혔습니다. 깨끗한 흰 옷이었어요. 성씨는 그 옷을 입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정조는 처소를 나와 대전으로 향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대전에 도착한 정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씨를 위한 제문이었어요. 아,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첫 구절을 쓰고 정조는 멈췄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하지만 정조는 계속 썼습니다. 20년의 사랑을, 그리움을, 후회를, 감사를 모두 담아 썼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정조의 방에 있는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계속해서 제문을 썼어요.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는 짐의 유일한 빛이었소. 그대가 없는 세상을 짐은 어찌 살아가란 말이오. 다음 생에서는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그대를 만나고 싶소. 제문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조의 가슴속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조에게는 그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성씨가 떠난 세상, 정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었어요. 촛불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정조의 제문도 계속 이어졌어요. 성씨를 향한 그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어요. 궁궐은 잠들어 있었지만 정조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씨를 향한 마음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렇게 1786년 9월 14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의빈 성씨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정조의 마음 한 조각도 함께 떠나간 날이었습니다. 1786년 9월 18일 성씨의 장례가 거행되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에게 의빈이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의로울 애자였습니다. 정조의 마음속에서 성씨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의빈의 묘는 한양 밖 석관동 언덕에 조성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정조는 직접 자리를 골랐습니다. 햇살이 잘 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곳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후 정조는 매달 의빈묘를 찾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갔어요. 대신들이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짐의 일은 짐이 알아서 하겠소. 정조는 단호했어요. 의빈묘 앞에 앉으면 정조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덕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소. 그대가 좋아하던 날씨요. 오늘 조정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소. 백성들을 위한 법이요. 그대도 기뻐할 것이요.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정조에게는 대화였어요. 성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1787년 가을, 정조는 의빈묘 앞에서 긴 제문을 읽었습니다. 20년의 사랑이 담긴 글이었어요. 처음 그대를 만난 날, 짐은 어둠 속에 있었소. 그대가 짐에게 빛이 되어 주었소. 후원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나눈 첫 키스를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무녀가 태어나던 날, 짐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말았소. 정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짐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을. 용서하시오, 덕임. 다음 생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그대를 만나고 싶소. 왕이 아닌 그저 한 남자로. 제문을 다 읽고 정조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성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정조는 매년 의빈의 기일에 묘소를 찾았어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정조는 이복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훗날의 순조였어요.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녀가 있었습니다. 무녀야. 그리고 덕임. 밤마다 정조는 두 사람을 그리워했어요. 1800년 6월 정조는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이었어요. 어이들이 밤낮으로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조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49세,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내관, 짐을 의빈묘 곁에 묻어다오. 정조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왕릉 제도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하, 그것은 알고 있소. 하지만 짐의 마음만이라도 그곳에 있게 하시오.
6월 28일 새벽 정조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왕세자와 대신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조는 희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덕임, 문요. 마지막 순간 정조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환영을 보았습니다. 성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어린 문효가 서 있었습니다. 정조는 미소 지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구려. 정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49세의 나이로 승하했어요. 정조는 권능에 묻혔습니다. 의빈묘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함께 묻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정조의 영혼은 의빈묘 곁에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제22대 왕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도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았으니까요. 의빈묘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졌습니다. 봄이 되면 하얀 꽃이 피었어요. 마치 정조와 성씨의 사랑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왕조는 역사가 되었고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하지만 의빈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가장 애절했던 왕실 스캔들. 그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주택가 언덕에 한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이지수 35세의 역사학자였어요. 그녀는 조선시대 궁중 여성사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를 오래 연구해 왔어요. 언덕 위에는 작은 묘소가 있었습니다. 의빈묘였어요. 3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곳이었습니다. 이지수는 묘 앞에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평범한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묘소였습니다. 작은 비석과 상석만이 남아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300년이 지났군요. 이지수는 중얼거렸어요.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조가 쓴 제문 사본이었어요. 이지수는 천천히 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는 짐의 유일한 빛이었소. 글자 하나하나에서 정조의 애절함이 느껴졌어요. 이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왕과 궁녀. 신분이 달라도 사랑은 진짜였네요. 이지수는 묘소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지금은 가을이라 잎만 남아 있었지만 봄이 되면 하얀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매년 이곳을 찾아오셨죠.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지수는 정조가 이 자리에 앉아 성씨에게 말을 걸었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왕이 아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모습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날렸어요. 이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묵념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정조의 능인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유언대로 의빈 곁에 묻히지 못했어요. 왕릉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묻히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군요. 이지수는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신분의 장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만약 정조가 왕이 아니었다면, 성씨가 평범한 양반 규수였다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겠죠. 이지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의빈묘를 비췄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이지수는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의빈 마마 정조대왕님,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의빈묘는 석양을 받아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3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왕과 궁녀,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권력보다 강했던 사랑,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조선왕조 500년 가장 애절했던 왕실 스캔들. 그것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의빈묘 위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매화나무 가지가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전하, 덕임, 바람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듯한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어요. 하늘에서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 중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나란히 있었어요. 마치 정조와 의빈 성씨 같았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궁중비화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